반갑습니다. 모모입니다. 10만 년 전, 지구에는 여러 종의 인류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70억 명으로 그 수를 불리고 과학과 예술을 꽃피운 건 호모 사피엔스 뿐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인간은 어떻게 지구의 주인이 되었는가? 이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책입니다. 수만 년 전, 수많은 인류종 가운데 하나였던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생각하고 협력하고 문명을 만들어 왔는지 그려낸 이야기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이 방대한 여정을 조금 더 쉽고 부드럽게 풀어놓은 10대를 위한 사피엔스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첫 걸음이 되어줄 마중물 같은 책이죠. 그럼 인류의 탄생부터 인공지능 시대까지 사피엔스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정리하는 인류 문명의 역사, 사피엔스. 진화와 혁명. 인류의 발달은 아주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유인원이 나무에서 내려와 풀밭에 누워 팔다리를 휘적거리고 두 발로 서서 걷게 된 것은 어느 한 명이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우리는 이것을 진화라고 부릅니다. 진화는 오랜 기간에 걸친 생물의 변화를 말합니다. 진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 발달하는 생물학적 진화, 또 다른 진화는 사회적인 발달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울려 사는지, 인간, 집단,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따금 진화는 깡충 뛰어오르듯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혁명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믿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친척. 생물은 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종이 여러 개인 반면 인간은 종이 딱 하나뿐이죠. 인류는 약 400만 년 전 아프리카 남부에 살던 유인원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름에 호모가 붙는 종은 모두 이들로부터 시작되었죠. 10만 년 전만 해도 지구에는 서로 다른 6종의 인류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건 호모 사피엔스 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생김새는 제각각 다르죠. 추운 북쪽에 사는 것과 따뜻한 남쪽에 사는 것은 얼마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면서 그 지역에 적응을 했습니다. 인류는 항상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먹을거리와 새로운 사냥터를 찾고 밭을 갈 수 있는 새 땅을 탐색하거나 일자리를 얻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죠. 가끔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땅을 빼앗기도 하고 기후변화를 피해 이동하고 굶주림과 전쟁으로부터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죠. 순수한 호기심이나 모험심 때문에 사는 곳을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혁명, 나무에서 내려오다. 아주 먼 옛날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숲으로 빼곡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이때 유인원은 나무를 타고 이동했죠. 가장 안전하고 빠른 이동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후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더니 울창했던 숲이 사라지고 초원과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무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몇몇 유인원들은 땅으로 내려와 걷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팔과 다리를 모두 사용했지만 이윽고 두 다리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다리로 걷는데 익숙해지면서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멀리 이동할 수 있게 되었죠. 나무에서 내려오니 적에게 쉽게 발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장점도 많았습니다. 들판에 서 있으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다스리기 쉬웠던 거죠. 인류는 두 다리로 걷기 시작하면서 손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손과 손가락을 보다 섬세하게 쓸 수 있게 되면서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최초의 도구는 무려 250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인류는 두 발로 걷고 도구를 사용하면서 뇌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뇌의 크기도 점점 더 무거워졌죠. 하지만 몸은 어깨 위에 묵직한 머리를 얹고 걸어 다니는 데 맞춰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오랫동안 구부정하게 앉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는데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등과 목이 쉽게 뻐근해지곤 합니다. 인류는 뇌가 커지면서 생각도 많아졌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먹고 움직이고 뇌를 단련하는 놀이를 하면서 인간은 점점 더 똑똑해졌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을 합니다. 반면 다른 동물들은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인간처럼 뛰어나진 않죠. 인간의 뇌가 본격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하자 인간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류는 두 다리로 서서 걷기 시작하면서 골반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는 길이 좁아지면서 출산할 때 엄마와 아기 모두 죽음을 감수해야 했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진화가 또 이루어집니다. 엄마는 아기의 머리가 너무 커지기 전에 일찍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의 새끼와 달리 준비가 덜 된 채로 태어나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공동생활. 인류는 과거 10명에서 100명 정도가 대가족처럼 무리지어 살았습니다. 무리지어 살면서 함께 음식도 마련하고 도구를 만들고 아이와 노인을 돌보았죠. 여러 명이 모여 살면서 힘을 합치니 끔찍한 자연재해와 야생동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후에도 혼자 사는 대신 다른 사람과 가까이 모여 살면서 어울려 지내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과 알고 지낸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심어 주었죠. 인류를 지켜준 불. 불이 없었다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이 처음 불을 길들인 것은 무려 100만 년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번개가 춘 뒤 나무에 불이 붙고 돌끼리 부딪힐 때 불꽃이 튀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른 잔가지와 부스러기에 불이 쉽게 붙는 것도 알아챘죠. 그렇게 발명된 모닥불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깜깜한 밤을 밝히며 무서운 야생동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또 사냥을 하기 위해서 숲에 불을 질러 너른 땅을 만들기도 했죠. 그러다 사람들은 불로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불로 조리한 음식은 먹기도 좋고 소화도 잘 되었죠. 불에 익혀 박테리아와 기생충을 죽인 덕분에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날 것보다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었죠. 이 덕분에 인간의 뇌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며 발달하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우리는 인류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호모는 인간, 에렉투스는 똑바로 서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똑바로 서서 걸었던 인류에게 호모 에렉투스라는 이름을 붙였죠. 네안데르탈인은 독일 네안데르 계곡에서 이들의 흔적이 발견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2008년에 또 다른 인류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바로 데니소바인인데요. 시베리아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이들의 흔적이 발견되었죠. 데니소바인과 네안데르탈인은 서로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식을 낳기도 했답니다. 세계에 퍼진 인류. 15만 년 전에는 여러 종의 인류가 살았습니다. 유럽부터 인도네시아 섬에 이르는 지역을 통틀어 고작 100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겁니다. 오늘날 서울 인구의 10분의 1 정도죠.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15,000년 전부터 인류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12만 5천 년 전부터 5만 년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아라비아 반도와 중동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인류는 뇌가 발달하면서 이전보다 지능이 더 고도화됩니다. 기억도 잘하고 언어도 풍부해졌죠.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힘도 생깁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 전에는 사자가 진짜로 나타났을 때야 조심해 라고 외쳤죠.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뒤 인류는 점점 똑똑해지면서 전에 벌어졌던 일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해질녘 물가에는 사자가 자주 나타나니까 저녁에는 특별히 조심하렴 이렇게 말이죠. 언어가 발달하고 머릿속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협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큰 집단을 이루어 사는 생활에 만족을 했고 서로를 돌보며 지냈죠.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것도 익숙해져서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 낯선 사람과도 협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인류의 이러한 발달을 인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인지는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관련이 있죠. 생각하고 배우고 정보를 분류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뇌가 발달한 덕분에 인류는 지구에 있는 그 어떤 동물보다 강력해진 겁니다. 결국 약 10만 년 전 인류는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를 차지하게 되었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을 해 나간다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에서 영원한 1인자가 될 겁니다. 인류가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발을 디딘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동물의 씨를 말려 버렸죠.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잡아먹곤 했으니까요. 다른 동물들은 이런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인류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방비한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진화가 다른 동물들을 배신한 거죠. 다른 동물들은 인류를 상대할 만한 새로운 엄니, 뿔, 송곳니, 독이나 보호색이 생길 시간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인류는 더욱 전략적으로 먹을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게다가 불로 음식을 조리하고 오랫동안 저장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도구 덕분에 인류는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오히려 다른 종족을 위협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죠. 당시 호주 대륙에는 몸무게가 50kg 이상 나가는 동물들이 24종이나 있었는데 인류가 호주로 진출한 지 불과 몇천 년 만에 23종이 멸종해 버렸다고 합니다. 인류의 발명품. 인류는 여러 가지 발명을 했습니다. 배, 기름램프, 활, 바늘 등이 있죠. 바늘을 발명한 덕분에 옷을 쉽게 만들 수 있었고, 기름램프가 있어서 장작이 없더라도 어둠을 밝히고 동굴을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활도 훌륭한 발명품이죠. 활과 화살만 있으면 멀리서도 맹수를 사냥할 수 있었으니까요. 배를 타면 강이나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미 4만 5천 년 전 인류는 배를 타고 낯선 대륙인 호주로 향했죠. 그리고 지구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시절 지도 같은 것은 없었지만 인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다른 세계로 가는 모험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서북쪽으로 계속 나갔고 동쪽으로는 오늘날의 중국을 향해 뻗어 나갔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다른 인간 종족도 만났는데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땅을 밟은 호모사피엔스에게 호기심을 품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을까요?
실제로 투쟁과 전쟁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됩니다. 심지어 동족끼리 잡아먹었다는 증거도 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모두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인류의 유전자는 풍성해졌고 낯선 땅에서도 쉽게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신은 땅, 태양, 달, 별을 다스리고 바람, 비, 추위, 더위, 천둥 같은 자연의 힘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신의 힘에 이름을 붙이고 신이 마치 사람처럼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일이 일어난 데는 신의 의지가 있을 거라고 믿었죠. 인류는 신화를 통해서 세상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지를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세상의 의미를 알려주었고, 나중에는 이야기 자체에도 의미가 생기게 되었죠.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종교, 문화, 예술,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사는 곳과 언어.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발달하게 되죠. 언어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강력한 종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석기 시대에는 각기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가진 집단이 수천 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 언어의 발달 과정도 차이가 났죠. 오늘날 지구상에 5천 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이야기. 사람들이 모닥불 앞에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나눈 이야기는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야기는 사회와 문화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집단을 결속시키는 역할이죠. 우리 세상을 이루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법과 규칙들 말이죠.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영어로 문화를 의미하는 단어인 culture는 재배하다, 경작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땅에 씨앗을 뿌리고 기른다. 이런 말은 생각을 기른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죠.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입는 옷, 음식, 음악, 예술, 그리고 기념하는 공휴일 등 고유의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공동체의 문화를 알 수가 있죠. 어떤 문화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첨단 기술과 건축물, 교육과 지식 등을 갖추면서 더 많은 기능을 해내는 사회로 발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진화된 문화 또는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지식을 모으는 사람들. 인류가 사냥과 채집을 하며 살던 시절에는 자주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살림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살림이 많아졌죠. 사람들은 도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도구에 만족하지 않고 더 효율적인 사냥 도구와 쓰기 편리한 그릇들을 만들어냈죠. 또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영양가가 많은 작물은 무엇이며 독성과 약효가 있는 작물은 무엇인지, 작물이 어디에서 잘 자라고 언제 수확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다른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연을 살피면서 폭우나 가뭄을 예고하는 신호를 포착하기도 합니다. 또 사냥하고 채집하며 살던 시절부터 사람들은 폭우와 추위를 견디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죠. 점점 똑똑해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천장이 있는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덫을 놓기도 하고 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고 굶주린 야생 동물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피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죠. 초창기의 인류는 자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도구를 뚝딱 만들던 생존형 만물 박사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쏙쏙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가 농사를 지으면서 시작됩니다. 인류의 두 번째 혁명, 농업의 시작. 12,000년 전 인류 역사상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농업혁명이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전에는 산과 들에서 열매를 따먹고 동물을 사냥하며 계절의 흐름과 사냥감의 이동에 따라 휘둘리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사이에 위치한 지역에서 최초로 밀을 재배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이라크와 이란, 서쪽으로는 터키,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농경 문화가 퍼져 나갔죠. 농사를 시작하기 한참 전 인류는 야생에서 자란 밀을 채집합니다. 사람들은 밀이 무르익으면 한동안 그 근처에서 머물며 수확을 했고 나머지 기간에는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거나 야생 동물의 뒤를 쫓아다녔죠. 이동할 때 수확한 밀을 최대한 짊어지고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는 동안 밀알 몇 개가 땅에 떨어졌죠. 그 이듬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나간 땅에 밀이 자란 것을 발견합니다. 씨를 뿌린 게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인류는 그로부터 머지않아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씨를 뿌리고 털을 잡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무르는 기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밀을 1년 내내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하는 방법도 익히게 되죠. 또 우유와 고기, 옷을 만들 수 있는 가죽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길들이는 방법도 터득합니다. 사람은 동물에게 무거운 짐을 대신 지우고 밭을 갈게 했죠. 그로부터 수천 년 뒤
맨 처음 쌀과 조를 기르고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한 건 중국 땅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뉴기니 섬에 살던 사람들은 사탕수수와 바나나, 중앙 아메리카에 살던 사람들은 옥수수와 콩을 기르기 시작했죠. 남아메리카에서는 감자를 기르고 라마를 키우게 됩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조와 밀, 북아메리카에서는 호박을 재배했죠. 세계 곳곳에서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배고픔 대신 선택한 고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매일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더 많은 식량을 가까이 두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생각한 거죠. 하지만 사실 인간의 몸은 허리를 오랫동안 숙여서 일하는데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리기를 하고 나무를 기어오르는데 유리한 뼈와 근육을 타고났죠. 허리를 구부리는 것보다 달리거나 나무를 오를 때 더 편안하고 오래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서 섭취하는 음식이 단조로워졌고 그 때문에 치아도 훨씬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농사의 길에 접어들면서 농업혁명으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정착할 곳을 만들고 자연에 영향력을 끼치며 먹을거리를 직접 기르고 동물을 길들이게 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좀 더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기 시작했죠. 최초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수확한 이후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까지 수천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마을, 도시, 사회가 성장했고 마침내 문명이 탄생했죠. 맨 처음 등장한 문명은 만년 전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이후 중앙 아메리카, 중국 북부, 페루, 파키스탄과 인도의 인더스 유역은 비옥한 땅에서도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미래의 탄생. 만약 매일매일 눈에 불을 켜고 먹을거리를 찾아다녀야 한다면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냥과 채집을 하며 살던 시절에는 하루하루 살기 급급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몇 년 후의 일까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했죠. 이렇게 미래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앞일을 예측하려면 과거의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어떤 집을 지었고 어떤 땅을 경작했는지,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무척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또 사람들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대처하는 방법, 밭에 물을 잘 대는 방법, 병충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내기 시작했죠. 덕분에 더 넓은 땅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연 환경을 바꿔가는 동안 사냥과 채집에 의존해 살던 사람들은 차츰 자기 땅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오늘날 원주민이 밀려나는 이유는 예전과 달리 원주민이 살던 지역에 원자재가 발견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 지역에 길을 새로 내고 숲을 쓰러뜨리고 댐을 세우고 굴을 팝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환경을 파괴하죠. 사냥과 채집에 의존하며 살던 사람들도
새로운 삶의 방식에 차츰 적응하게 됩니다. 작물을 기르고 송아지를 키우기 시작하죠. 야생에서 살던 늑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길들여지게 됐을까? 사냥꾼이 암컷 늑대를 죽이고 그 새끼들을 보살폈던 게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먹이를 얻어먹고 보호를 받으면서 새끼 늑대들도 점차 사람과 함께 사는 생활에 적응하게 된 것이죠. 온순해진 늑대들은 사람을 따라다니며 사냥을 돕고 밤에는 보초를 서게 됩니다. 다른 동물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길들여졌을 겁니다. 염소, 양, 소 등을 기르기 시작한 거죠. 다른 맹수로부터 보호도 해주고 먹이도 주며 길들인 겁니다.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나 공격성을 보이는 동물은 죽여서 먹고 얌전한 동물은 새끼를 낳아 기른 것이죠. 그렇게 호모 사피엔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동물을 키우면서 동물이 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도 길들이다. 1241년 제정된 유틀란트 법에는 국가는 법에 기초하여 세워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농경이 시작된 후 한 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자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는 게 불가능해진 거죠. 그렇게 법과 규칙이 시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마을이 도시와 국가로 성장하면서부터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배자는 사람들을 순조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대신 전하고 있다고 주장하죠.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는 결국 지배자와 신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법과 규칙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종교 지도자의 지위도 높아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권력이 신에게서 비롯되었다 말했죠. 신에게는 자신이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벌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가 만들어낸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흉작, 질병, 심지어 굶주림까지 모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이 벌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엄격한 신화 덕분에 종교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부와 권력 그리고 정치.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여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량뿐만 아니라 자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자본이란 다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덕분에 그들은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되었죠. 지배자는 사람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넓은 길도 만들어집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대가를 요구했죠. 그게 바로 세금의 시작입니다. 땅을 가진 지배자와 종교 지도자, 이들은 점점 더 부유해졌고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결정했죠. 규칙을 정하고 노예나 소장농을 시켜 성과, 탑, 사원 등을 세우기도 합니다. 지배자들은 자기들끼리 영토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때 협상을 하고 다투기도 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정치가 탄생을 합니다. 숫자의 탄생. 약 5천년 전 수메르인들은 기록이라는 아주 똑똑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수메르인들이 사용한 서령 문자에 등장하는 숫자는 진흙 조각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숫자와 셈을 기록할 수 있게 되자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죠. 수메르인들은 오늘날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인도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숫자를 서양으로 전해서 인도 아라비아 숫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죠. 이 숫자 덕분에 우리는 십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숫자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수메르인들은 육진법이라는 수체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원의 중심각은 360도인 거죠. 이 숫자들은 모두 6으로 깔끔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요. 서양에서도 이 체계를 받아들였고 오늘날까지 여러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피엔스 세 번째 혁명, 과학의 등장. 예전에는 종교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성직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알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있었죠. 하지만 무지에 대한 인식과 호기심은 새로운 과학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환상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주변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이것이 새로운 과학을 향한 두 번째 걸음입니다. 세 번째 걸음은 지식과 사고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종교 역시 모든 답을 알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은 인정하기 시작했죠. 15세기에 종이에 글씨를 찍어내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글만 인쇄했지만 나중에는 새로운 발견과 사상, 이념을 담은 책들도 출간이 되었죠. 이 모든 게 맞물려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과학이 잘 나가기 1000년 전부터 사람들은 자연과 인생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특히 그리스인들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깊이 생각을 했죠. 철학은 그렇게 탄생합니다. 콜럼버스의 오해. 1492년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닻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유럽에서 인도까지 가려면 아프리카 대륙을 남쪽으로 빙 둘러서 가는 방법뿐이었죠. 그런데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르게 인도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도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대서양을 가로질러 인도까지 가려면 대륙을 하나 지나야 하는데 당신은 그 대륙의 존재를 잘 몰랐기 때문이죠. 몇 달을 항해하던 콜럼버스는 1492년 10월 12일 드디어 한 섬에 도착합니다. 사실 그 섬은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였지만 콜럼버스는 인도라고 착각을 했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인디언,
그 섬은 서인도 제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지구에 오로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아메리카 해안까지 수차례 항해를 했는데도 그 대륙이 인도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과학혁명의 시작. 과학혁명은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은 연구자들이 직접 탐험과 탐구에 나서면서 추측과 상상으로만 빚은 과거의 지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복자가 새로운 지역을 통치하려면 우선 그 지역의 지형, 기후, 식물, 동물, 언어, 문화 등을 알아야 합니다. 새롭게 탐구해야 할 정보들이 늘어나자 과학자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연구하기 위해서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죠. 여러 나라들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교역망을 만들고 지구 반대편 저 멀리 떨어진 곳까지 식민지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인들은 무역, 광산 채굴, 농업을 번성하기 위해서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에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점점 더 많은 땅을 손에 넣기 시작했죠. 식민지 원정을 하기 위해서 배는 점점 크고 빨라졌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이런 여러 유럽 국가는 식민지를 늘리며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침략자들은 가는 길목마다 모든 원주민에게 자신들의 신과 법과 규범에 복종하도록 강요를 했죠.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을 발견하는 족족 빼앗고 원주민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심지어 면역력이 없는 원주민에게 질병을 옮겨 사망자들을 내기도 했죠. 1517년 무렵 스페인 사람들은 신대륙 한가운데에 거대하고 부유한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멕시코에 해당하는 지역. 그로부터 4년 후 스페인은 이곳의 아즈텍 왕국을 함락시킵니다. 찰스 다윈. 찰스 다윈은 1831년에서 1836년까지 비그로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이 탐험의 목표는 남아메리카 해안 지도를 정교하게 그리는 것. 다윈은 항해를 하는 동안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현장에서 연구를 하기도 했죠. 바다에서 5년을 보내면서 이를 묶어 한 권의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이 바로 종의 기원입니다. 이 책에서 다윈은 인류와 원숭이의 조상이 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다윈의 발상은 아주 충격적이었죠. 강력한 권력을 진 교회에서는 이런 대담한 발상에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신의 아들인 인간이 미개한 원숭이와 뿌리가 같다는 건 엄청 혁명적인 생각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국경 너머로 진출해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것은 부와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식민지 원정에 함께 나선 학자들은 원주민의 생활상을 남기고 그들이 사용한 언어와 문자를 기록합니다. 또 동식물의 생태와 종교, 문화, 전통에 대해서도 기록했죠. 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며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약, 백신, 의술과 같은 지식 덕분에 우리는
오래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죠. 삶이 나아지면서 인류는 서로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그날 먹을 음식 말고 좀 더 고차원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과 기회가 생긴 것이죠. 제국주의는 그저 다른 곳을 침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국주의는 경제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제국주의를 통해서 서구의 생활 방식과 사회를 조직하는 체계가 세계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되면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졌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축구를 한다는 것도, 또 민주주의나 성평등 같은 개념이 전 세계에 퍼진 것도 매우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과정은 정말이지 혁명적입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사냥과 채집을 하던 생활에서 농사를 짓는 생활로 바뀌는데 수천 년이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산업혁명은 고작 두세 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 원자재, 에너지, 노동력이 맞물리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 사회를 발전시킬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대량 생산에서 시작됐죠. 더불어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 신에 대한 믿음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대신 다른 신념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국가주의 같은 정치적인 이념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 이슬람교의 경전은 코란이라고 하죠. 이런 정치적 이념에도 경전이 있고 종교와 마찬가지로 열광적인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각 이념의 추종자들은 그 이념이 세상에 널리 퍼지면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고 모두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있죠. 때때로 다른 이념을 믿는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며 이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인간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 침해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이상 누구나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이 폭력을 당하거나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것에 반대합니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권리를 갖고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종교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서 지식은 믿음이 아닌 과학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죠. 역사 이래로 인류는 지구 곳곳으로 뻗어나갑니다. 살아남고 번식하기 위해서라면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화는 순전히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진화를 통해 인류는 변화했지만 인류가 진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죠. 진화는 계속해서 인류를 바꿀 겁니다. 현재 인간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식물과 동물은 물론
인간도 바꿀 수 있는 세상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면 몸에 인공 팔다리를 달아서 조작할 수도 있죠. 여기에 완전한 인공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난 몇 년간 컴퓨터에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구현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앞서 수백만 년 동안 진화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컴퓨터에서 인공지능 진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만약 인간을 완벽하게 재현한 인공지능이 발명된다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난 500년을 돌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발명품이 만들어졌고 크고 작은 혁명이 일어났으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인류가 사냥과 채집을 하며 힘겹게 뛰어다니는 대신 농사를 짓겠다고 선택한 이후 더 이상 먹을거리를 찾아 숲과 평야를 헤맬 필요가 없어졌죠. 하지만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힘든 일은 대부분 기계가 대신해주고 광산에서는 드릴과 굴착기가, 공장에서는 로봇이 사람 대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등장한 뒤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오늘날 굶어 죽는 사람은 전보다 줄어들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계급이 존재하고 있고 기후 위기, 불평등, 억압,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수천 년에 걸쳐 얻은 지식과 능력 덕분에 인류는 과연 더 행복해졌을까요? 우리는 그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